저는 정치학 중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 계량 정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데이터를 가지고 정치 현상을 연구하는데, 제가 이런 방송이나 이런 쪽이라 출연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평론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평론가가 아닙니다. 저는 폴리티컬 사이언티스트예요. 그러니까 정치 과학자죠. 정치 과학자.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명쾌하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 원리를 찾아서 설명도 하고 예측도 하는 거거든요. 과학에서는 설명과 예측이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현상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정치에서 어떤 패턴이 있으면은 대충 그걸 보고 앞으로 어떤 게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리더십과 관련된 얘기를 부탁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회장님께서 아주 좋은 강의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협업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 how to, 어떻게 협업을 하는가, 방법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같이 함께 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가주는 사람, 리더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권력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듣고, 파워와 리더십, 인플루언스, 영향력, 이 세 가지가 같이 다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권력하고 리더십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그 리더십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내려야지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 참 다차원적이죠, 리더십이라는 게. 그래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와 구성원 사이에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는 과정.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권력과 비교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권력은 똑같이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안 따를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고, 잘 따르면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와 강제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권력입니다. 파워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지는 건데, 리더십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거는 지시하고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성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하는 거죠. 자발적인 거죠. 그래서 리더십에서는 일방성이 아니라 쌍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와 팔로워가 같이 함께 공유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권력이랑 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권력 중에서 그 레퍼런스 파워라는 게 있거든요. 레퍼런스 파워라는 거는 아무런 직책이 없지만 그분을 따라가고 싶고 그분과 같이 함께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특정 정치인을 얘기해서 좀 뭐 하지만,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그리고 정치는 자기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가 다 결여된 사람이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권력이 있어야만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꼭 권력과 힘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파워를 갖고 계셨나요? 교육하셔가지고 무슨 직책을 갖고 계셨나요? 없잖아요. 그것도 다 따르잖아요.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무슨 권력이 있으셨나요? 그러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열정과 의지를 우리는 자발적으로 따르잖아요.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죠.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었던 우리 이제 그 여러 가지의 중요한 개념들 중에서 협업이라는 부분인데, 공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등등도 있지만,
이 리더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정말 다차원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또 거기에다 정치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정치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냥 바르게 다스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다스리는 거. 다스린다는 개념이 핵심인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폴리틱스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통치의 개념이 아니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정치의 본질로 봅니다. 그 데이비드 이스톤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정치학자들은 다 한 번씩 인용을 하는데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이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해 주는 그 잘 배분하면 사회가 공존도 이루어지고 더 나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협동, 협치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들만의 가치만 굉장히 선이고 다른 가치는 악이다라고 하면서 한쪽에 있는 가치만 실현하기 위해서 알로케이션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 정치와 관련돼서 갖고 있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착각이 있어요. 정치는 지금 많은 분들도 얘기를 그렇습니다. 정치는 더러운 거다. 혐오에 대한 것이죠. 정치에 대한 혐오감. 학생들도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했대. 두 번째는 정치는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잘 안 바뀐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 정치랑 무슨 상관입니다. 지금 뭐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은 과거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정치를 멀리하고 하고 있지만 결국 정치가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자원에 대한 알로케이션이 잘못되면 미래 세대가 다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미스컨셉션,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서 정치를 어떻게 우리가 좋은 정치로 가져가고 좋은 리더십을 통해서 좋은 정치를 하면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리더십에 대한 걸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유형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스라고 하는 교수가요, 리더십을 두 종류로 크게 구분했습니다. 대통령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리더십은 바로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라고 해요. 변혁적 리더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도자가 강한 도덕성과 예리한 역사의식, 저항하기 어려운 설득력, 누구나 희망하는 미래의 비전, 그리고 신궁을 울리는 상징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46대 대통령인데요. 미국은 대통령을 4번 해도 한 번만 취급합니다. 루스벨트는 4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46명의 대통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대통령을 평가할 때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은 이제 예외지만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 2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링컨, 한 사람은 루스벨트예요. 그러니까 링컨은 왜 위대한 지도자라고 보느냐? 우리가 많은 분들을 잘못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했다. 아니죠. 링컨은 통합을 위해서 전쟁을 한 겁니다. 지금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인데 만약에 링컨 대통령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갔었으면은 Separated State of America가 됐을 거다. 남쪽과 북쪽이 분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본인은 전쟁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나라를 통합시켰고 그 위대한 통합의 리더십이 된 거죠. 바로 그 결과로 이제 노예해방이라는 것이 나왔었는데 1930년대 엄청난 대공황 속에서 루스벨트라는 사람이 후보랑 경쟁을 하면서 내세웠었던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딜, 새로운 딜, 새로운 거래죠. 어떤 거래냐? 정부의 역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굉장히 스몰하고 작은 정부였는데 이 대공황 속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라고 케인즈형이 경제학에 입각을 해서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들지만 그때는 엄청난 나름대로의 새로운 생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두 대통령을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의 가장 상징적인 으로 하고요. 이에 반해서 이 거래적 리더십이라 있습니다. 이건 트랜잭셔널 리더십이에요. 그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는 조직의 나갈 방향과 정책이 결정되고 이를 추진력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인데 미래를 내다보고 조직의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정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변혁적 리더십보다 적은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은 큰 비전과 나름대로 뭔가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그때의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링컨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인데 대한민국은 전 3명의 대통령이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지금 생각하면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뭐 잘했다고 못할 수 있지만 여하튼 간에 산업화 패러다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켰었던 대통령이고 올해가 참 세월이 빠릅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30주년 합니다. 벌써.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25년이 된 거죠. 저 두 전직 대통령은 민주화 패러다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변화시켰었던 저 두 대통령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제가 볼 때는 더 더뎠을 거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공고화시켰는데 실은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전지적 기반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부분들도 있고 아까 얘기한 거래적 리더십의 대표적인 게 미국 닉슨 대통령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물러났지만 그리고 가장 최근에 두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이 거래적 리더십이 아주 대표적인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뭐 평가는 다 다를 수 있겠으나 여하튼 간에 리더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로 뽑아와라라고 저는 얘기하면 리더는 있는데 리더십은 없다는 거예요. 리더는 있는데 리더십은 없다. 리더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있고 무슨 뭐 국회의원도 있고 어떤 선출에 의해서 선출된 리더가 있지만 그 리더가 정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느냐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실패라든지 정당 간에 있어서의 갈등의 실패라든지 모든 것은 다 리더십의 실종으로 볼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리더는 있지만 리더십은 없고 대표도 있지만 책임은 없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는 핵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딱딱하시죠? 자, 여쭤볼게요. 리더십은 그러면 갖고 태어나는 거냐? 아니면 개발될 수 있는 거냐? 다 본질적인 질문 말씀을 드리죠. 갖고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서. 저 한 분 계시고 두 분 계시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갖고 태어났지 않나요? 그럼 나머지는 다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속마음속. 네, 그렇죠. 압도적이죠. 그래야지 저희들 같은 경우 강의도 하고 윤 회장님도 저렇게 강의도 하시는데 1960년에 미국 UCLA라고 하는 대학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를 상대로 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원숭이 중에서 리더 원숭이하고 일반 원숭이하고 차이점이 뭘까? 이 바이오팔러틱스라고 해서 생물학적인 걸 가지고 정책을 연구하는 그 학문이거든요. 바이오팔러틱스는. 그런데 어떤 결과를 발견했냐면 리더 원숭이의 피 속에 있는 WBC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지금 다들 갖고 계세요.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WBC는 화이트 블러드 세로틴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딱 해봤더니 높은 거예요. WBC 레벨이 리더한테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유는 몰라요. 그러자 그 발표를 했어요. 1970년에 제가 있는 그 유니버시티 아이오와의 정치학과의 메슨 교수가 학생을 상대로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1팀, 2팀, 팀을 8개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퍼즐을 주고 만약에 맞추면 엄청난 리워드를 주는 그런 그 프로젝트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찰합니다. 옵저베이션. 그랬더니 거기서 리더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냥 주도하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니 뭐 하세요. 전 따라갈게요. 하는 사람 피를 뽑았습니다.
리더처럼 보이는 사람의 피가 굉장히 WBC 레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메스 교수가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리냐면 이거는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결국 태어나는 거, 갖고 태어나는 거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APSL에다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이 있었는데 전 주더라고요. 주면서 한번 크리틱을 한번 하라는 거예요.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거 제가 읽고 그랬습니다. 당신 논문은 아티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다. 이네이트 됐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디벨로프를 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는 에비던스가 있냐?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거 어떻게 그걸 맞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 그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사람 성적을 굉장히 잘 받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꼭 제가 정치라고 해서 저를 찾아오세요. 피해가 뽑아보세요. WBC 레벨이 낮으면 하지 마라. 폐가망신한다. 그리고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웃기네.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변화시키고 개발하고 하면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우리 신념을 갖고 리더십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정치인들 참 많이 만나요. 얘기도 들어보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정치인들 말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공감의 리더십이라는 말 많이 하죠. 특정 인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해창 옛날에 한나라당 총재가 있었습니다. 이분을 만나고 오면은 사람들이 되게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딱 만나면 아무 말을 안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분이 26살에 서울대에 그때 나와가지고 판사가 된 거예요. 그때 판사 몇 명 뽑지 않습니까? 30명 뽑는 시절입니다. 거기서 경교대학교 나오고 서울대법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시 되고 수십 년을 법관을 하시니까 이 법관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감정 표현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가 얘기해도 고개를 꺾어 안 돼요. 전혀 표현 안 한다. 그러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만나고 나면 이거 언제 나갈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나오고 나면 뭔가 이렇게 해줘. 아주 정반대에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문민정부를 이끈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딱 두 마디로 많은 사람들을 다 공감을 이끕니다. 막 얘기를 하면 일단 리액션을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막 얘기하는 상대방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몇 년 전 코로나 있기 전까지 강의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강의 절벽이에요. 아이들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한 60명이 아무 반응이 없어서 생각해보세요. 왜냐? 지금 너무 불안하고 너무 화가 나고 하니까 거기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제가 명지대학교에서 베스트 티처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반응이 없어요. 근데 사람을 만났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좋은 큰 장점은 뭐냐면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그걸 몰랐대. 그럼 힘이 나는 거예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갈 때 딱 손 한번 잡고 그리고 피니시블러 날립니다. 너같이 얘기해주는 놈 아무도 없대. 그러면 막 힘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우리 대통령과 같이 경험을 했구나.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1992년도 대통령 선거할 때 장관 해야지 하고 날린 사람이 한 60명 정도 돼요. 뭐 그분한테 일화가 많죠. 4.3 호원조치 폐지를 위한 1000만 서명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 주변에서 아니 총리 어떻게 1000만 명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총리 뭐라는지 아세요? 누가 세 번호? 세 번호? 네?
너무너무 일화가 많죠. 이건 뭐 지금 박진 장관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건데, 박진 장관이 원래 93년도 문민정부 출범할 때 통역비서관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미국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근데 손명수 여사님은 이제 영어를 좀 잘하신대요. 근데 대통령이 김원선 불러가지고, 야, 내가 또 클린턴을 만나는데 영어를 좀 배워야 되지 않느냐. 어? 그래서 이제, 야, 청마디로 뭘 했으면 좋겠냐. 청마디로 뭐 하와이 이렇게 등등 합니다. 다 하겠다. 딱 만났는데, 클린턴을 만났는데, 청마디가 하와이요. 얼굴을. 근데 클린턴이 굉장히 유머가 있으니까, I'm 힐러리 허스밴드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던데, 그 나중에 박진 장관이, 아니, 프레지던트 만나서 어떻게 하와이로 하세요? 네가 모른대. 경상도 말로 정말 친한 사람 처음 봤는데, 이게 누구? 이게 누구가 후아이라는 거예요. 참 용감 못 있으셨는데, 그분이 정말 신앙창조하면서 정광석처럼 공직자 재산 공개하고 하나의 척결하고 신명제 1년 90%까지 지지율이 올라갔었던 대표적인 국민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가장 많이 국민들에게 사과한 대통령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뭔가 잘못하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렇거든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 분의 이제 대통령도 있지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세 선생님께서 돌아가시 2017년도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한반도 손진화 재단 지금 살아계셨으면 너무너무 큰 역할을 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입니다. 늘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는 부분이면요, 우리 정치 지도자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 철학의 빈곤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거예요. 아까 사람들이 철학이라는 게 좀 너무 무거운 주제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후에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학생들한테 세 가지 누차 강조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 철학이 있어야, 저녁 있는 삶을 얘기한 분이시잖아요. 우리 손학규 대표가 저녁 있는 삶을 씻으셨는데, 요새는 저녁은 있는데 돈이 없죠. 그 저녁 있는 삶이 힘들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철학이 있는 삶은 저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철학이 있는 삶. 이 철학이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유체계거든요. 이 철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를 하면 100% 실패합니다. 철학이 정립이 안 돼 있는, 마치 우리가 집을 짓다고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주치석 같은 거예요. 그럼 철학이 어디서 생기냐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학습이에요. 러닝을 하는 거죠. AI도 딥러닝 안 하면 몰라요, 걔도. 제가 일단 아까 챗GPT 얘기를 하셨는데, 마무리 챗GPT 4와 관련된 얘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독서입니다. 이 독서를 통해서 다른 생각들, 더 나아가서 공유하는 부분들, 그럼 지금 얘기하는 많은 분들, 뭐 스티브 잡스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사람들 얘기했던 거를 자기가 철학을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바로 자기가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뭐 인턴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아주 몸소 체험을 해보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야지만이. 노무현 대통령은 참 말을 잘했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원고 없이 2시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글쓰기 담당을 했었던 강원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지금 뭐 KBS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 강원국 씨가 쓴 책을, 대통령 글쓰기에 대한 책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좀 그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독서하고 정말 독서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끝난 다음에 혼자서가 아니라 토론을 했다는 거죠.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서 새로운 게 끄집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저 마지막 토론까지 합쳐보면은 상당히 나름대로 이 철학이 형성이 돼야지만이 저는 정치인들은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통찰력, 인사이트, 미래를 보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는 비전이죠. 우리 비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비전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비전이 뭐냐? 남이 볼 수 있는 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남이 못 보는 걸 봐야지 비전이죠. 박정희 대통령 혹시 찬양하고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 혹시 가본 적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기회 있으면요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유신시대 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박정희에 대한 분노, 박정희에 대한 저항 제일 큰 것이었었는데요.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야 대단하구나. 뭘 대단하냐면 이 사람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다 꼼꼼하게 다 적어놨어요. 산림독화학에서 어떻게 했거든요. 제가 보스턴에 가가지고 케네디 기념관을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야 케네디 그때 이제 우주와 관련된 나사 프로젝트를 케네디가 한 거거든요. 그 61년도 2년도예요. 그런데 케네디는 한 3년밖에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박정희 기념관을 가면은요, 거기 그 18년 동안 그 통치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바로 통찰력과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다. 이게 잘된 것도 있고 나쁘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정치를 확실한 것도 있고 다 있지만 경제를 살릴 때 어떤 구상을 가지고 가져갔느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거기도 갔다가 우리 얘는 뭐 김대중 대통령 뭐 기념관도 갔다가 최근에 이제 부산에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을 이제 지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통찰력과 비전이 생긴다면 또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통찰력과 비전이 있으면 뭐예요? 추진을 안 하면 끝이죠. 추진을 해야죠. 추진력과 더불어서 그냥 막 추진하면 됩니까? 정확한 전략이 있어야 되죠. 이 두 가지가 이 전체적인 것들을 만약에 체하고 학습하고 실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결합이 되면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다 그렇습니다. 당무가들 비토라도 새벽은 온다. 그렇죠? 행동하는 양심. 그건 다 추진력이잖아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박정희. 저게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추진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국정운영 리더십에서 공도 많지만 가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패러다임을 이끌었었던 두 변혁적 리더의 핵심은 저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 필요한 양식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동안 리더라고 좋은 지도자라고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패턴과 그 사람들의 사례나 이런 걸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한 10가지 정도의 부분이 필요하더라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그리고 리더십의 10계명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첫 번째는 리더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윤 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맞는 말도 기분 나쁘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인격적으로 굉장히 우리 회장님이 품성이 좋으셔서 그런 거죠. 맞는 말도 싸가지 없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맞는 말도 참 싸가지 없게 얘기하는 데 많아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가
정말 저는 긍정의 언어를 써야 돼요. 제가 만나본 정치인 중에서 가장 긍정의 언어를 잘 쓰는 분은 누구냐? 이용구 총리입니다. 이 총리께서 항상 그래요. 주변에다가 그런 말 쓰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아, 정말 인격자세요. 제가 만나본 그 정치인들 중에서 이용구 총리 많은데, 철학이란 습관에 따라 살기보다는 신중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신념과 행동을 비판적으로 반성하게 하는 방법이다. 간단한 거죠. 습관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게 철학이에요. 우리는 반복되잖아요. 계속 반복되지만 거기서 대해서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습관적으로 살기보다 신중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신중과 행동을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방법. 철학은 맹목적 습관에 따른 삶의 대안으로 좋은 삶은 무엇이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는 방법이다. 마이클 샌델이 얘기한 겁니다. 마이클 샌델은 여러분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많이 읽어보셨어요. 100만 부 이상이니까. 근데 제가 관찰해보니까 다 읽은 사람은 없더라고. 다 읽은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가지고 다 읽거든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버드에서 그 유명한 정치 학자인데요. 교양 쪽인데. 그러니까 30년 동안 정의를 연구했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럼 무슨 마이클 샌델한테 그걸 물어보세요. 정의란 무엇인가를. 대한민국 최고의 조용필한테 물어보면 되지. 정의란 무엇인가? 주는 걸까? 받는 걸까? 그래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있는 정치 지도자는 국민들의 삶과 그들이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자기만이 아니라. 요 밑에 있는 10년을 생각하면 기술이지만 100년을 생각하면 철학입니다. 100년 철학의 명차 저거 나오거든요. 쌍용에서 나온 치오맨 카피입니다. 대한민국 광고에서 철학을 쓴 최초의 부분이에요. 변화의 시작은 철학이다 라는 거. 그리고 세상을 큰 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세상을 바꾼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내가 왜 정치를 하세요? 2001년도 제가 처음 박근혜 당시 부총재를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제가 왜 정치를 하시죠? 포함해서 정치인을 만날 때보다 당신 왜 정치를 하느냐 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이거 물어봅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당신은 누구를 대표하죠? 미국 아메리칸 파리틱스에서 제일 먼저 그 의회 정치론에서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What is representation? 너희들은 representation이라는 뜻이 뭐냐? 조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미국의 하원의원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너는 누구를 대표하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내 지역구를 대표한다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대표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국가, 우리 참 큽니다. 더 나아가 정당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민주당은 아마 특정한 대표를 지금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자기 소신과 신념과 철학이 없는데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그 철학이 나올 수 있나요? 그 참 안타까운 거는 이거를 결국 갖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고 깨우치게 해줘야죠. 그럼 국민들이 깨우치게 해줄 수밖에 없지만 제일 지금 우리가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그동안 해놨잖아요. 지금 거기에 이제 팬덤 정치까지 하다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긍정의 변화라는 말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이겁니다. 이제 꿈과 비전을 가져라고 창조적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 그래서 일부러 먼저 윤 회장님을 먼저 강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창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것도 얘기를 하고. 자, 여기 사다리 밑에 8마리의 원숭이가 있습니다.
위에는 바나나가 하나 달려있어요. 바나나에 대해서 원숭이들이 좋아하잖아요, 바나나를. 그래서 바나나를 따먹기 위해서 한 원숭이가 계단을 올라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옆에서 누가 물벼락을 확 주는 거예요. 버켓으로 물을 퍼보니까 바나나를 따서 먹으러 올라갔던 원숭이가 나나빠지는 거죠. 내동댕이 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물벼락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7명의 원숭이도 똑같이 물벼락을 맞은 거예요. 이상하다. 또 한 사람이 또 올라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바나나의 땅으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물벼락을 경험한 8명의 원숭이 중에서 1명이 교체됐어요. 7명이 이제 왔는데 이 원숭이가 보니까 바나나가 있거든요. 이상하다. 왜 바나나 안 따먹지? 새삼새삼 몰래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물벼락이 아니라 물벼락을 경험한 7명이 끄집어 내려가 집단부터 올라가지 마! 얘도 올라가고 우리 물벼락 맞기 때문에 그냥 이 원숭이는 모르고 그냥 구태 당한 거예요. 그랬거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물벼락을 경험했던 모든 원숭이들이 이제 이 원숭이를 싹 바뀌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바나나 땅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직의 문화라는 거죠. 조직의 문화. 이런 경직된 문화 속에서 새로운 게 창조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난 12년간 국가들이 경제에 몰두하면서 정치가 비전을 재세기보다는 관리적이고 기술 관료적인 걸 다룬 데만 치중을 했다. 통치 비전과 철학을 성공적으로 제시할 때 지도자들은 비로소 국민에게 인스퍼레이션, 영감을 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힘인 거야. 우리 대통령, 우리 지도자가 가서 영감을 얻는 거죠. 저 사람 따라보고 하고 싶다. 근데 지금 우리는 반대잖아요. 영감 같은 소리하고 증오, 분노, 막 진영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 온 거 일부분인 거예요. 다르게 보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같은 것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게 참 어떤 면에서 좋지만 프레임을 잘못 활용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특징 편향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신부님, 제가 담배를 피는데요. 담배를 피면서 기도를 하면 되나요? 그러면 신부님이 화를 내죠. 그렇죠? 아직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면 되나요? 그럼 화를 내지만 담배 피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 기도 열심히 해. 근데 이게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획일적이고 프레임이라는 것이 만들어서 거기에 맹목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최근의 상황이고 우리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를 쓴 그 랩스키라든지 지블렉 교수도 얘기도 트럼프 이후에 미국의 민주주의는 휴먼 위기를 맞고 있다. 그 프레임이 뭐죠?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그동안 미국에서 갖고 있었던 다양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뭐 더 나가서 인종적 차별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는 지도자의 큰 여러분들도 다 되도록이면은 다르게 보라는 거죠. 좋은 것만 봐라. 요 대목에서 제가 경험했던 걸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때는 그 혈액형 연구에 미친 적이 있어요. 그 바이오 팔로트. 여기 A형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A형은 B형 한번 보세요. B형. 혹시 C형 있으시는 분? 왜 C형은 없죠? 차라리 A, B, C, D라고 필요했을 텐데 꼭 오늘 네이버 지식 가서 쳐보세요. 왜 C형은 없나요? 물어보면서 대답을 할 겁니다. O형 한번 들어보세요. O형. 거의 비슷하네요. A, B형.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 혈액형에 대해서 우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혈액형은 B형입니다. B형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5명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그 딸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문재인, 그리고 이명박 6명이 되는데요. 그리고 윤 대통령도 지금 B형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A형이 두 명 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O형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O형. A형도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A형인데 A형을 하면 사람들이 위축될 필요 없어요. 100번 김구 선생님이 A형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 혈액형을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 우리의 얼마나 잘못된 고정관념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끌고 가는데 해제가 되느냐면 A형, B형이 다 장점이 있거든요. A형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시죠? A형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책임감도 있어요. 예? 그래서 A형, 아까 우리 윤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사모님 거의 A형일 거예요. 분명히 A형. 물어보세요. 그 A형이 가능성이 높다. 우리 역사 5,000년 역사 중에서 슈퍼 A형이 있습니다. 나는 확실해요. 슈퍼 A형. A5가 아니라 AAA. 이순신 장군입니다. 전쟁 중에 일기 쓸 수 있는 사람은 M밖에 없어요. 아, 섬세하잖아. 난중 일기. 그거 쓸 수 있을 거 O형 못 써요. 절대 못 씁니다. 저는 A형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단점도 있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너무, 그냥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샤이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B형은 장점이 굉장히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참이죠. 새로운 걸 자꾸 많이 하는데. B형은 또 단점 뭐냐면, 가끔가다 그 얘기 하잖아요. B형 남자, 싸가지가 없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상관없어요. 제가 B형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O형은 장점이 굉장히 나름대로 추진력이잖아요. 인동처. 아주 뭔가 그런 부분 속에서 포용력도 있고. 피 다 줄 수 있는 건 O형병이 더 있어요. 그건 포용력이 있어요. 피들까지 다 날아주는데. 예? 근데 O형은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단점은 굉장히 강하게, 직설적으로 배우면 단순무식할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A형병인데. 자, 이런 상황을 제가 이제 미쳐가지고 혈액형을 마치는 한 5분 정도 얘기하면 제가 거의 다 맞췄어요. 저 사람은 A형 B형이다. 그 얘기했더니 우리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여학생이 선생님, 얘를 제가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너무 자기가 좋은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들어보니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너 A형이고 네 남자친구 B형이지? 무슨 소리야. B형을 다룰 때는 A형으로 다루면 B형이 돌아버립니다. 간섭으로 생각하는 거, 바보처럼. 성실하게 막 해주는데 막 간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네가 남자친구가 오면 전화도 하지 마. 끊어버려. 막 애타게 해줘야 되면 찾아올 거다. 너희 집을 찾아올 거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남자친구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확률 게임이니까. 너무너무 추운 겨울에 네 쌍이 연말에 망년을 했어요. 중수입니다. 근데 이 서빙하는 사람이 완전 심한 독감에 걸린 거야. 코를 막 흘려. 막 좀 불쾌하죠. 근데 꼭 지적을 한 사람이 우리 목표 지역의 O형이 그걸 좀 정리하고 오셔야지. 그렇게 서빙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랬더니 나가버렸어요. 이거 케이스 스타일이다. 저 나가는 회의에 혈액형이 뭐냐. 8명이서 디베이트 했거든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무슨 답이 나올지 거의 다 알아요. 거의 대부분은 A형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은 100% B형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가면서 방마다 다 뒤져가지고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봉사를 좀 주면서 혹시 혈액형이 B형입니다. 왜 맞췄을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전부 다 A형이라고 A형의 나쁜 거를 본 거예요. 정말 A형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다 정리하고 나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A형. 성실하게 그러잖아요. O형은 그냥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 아니 뭐 내가 감기 걸린 거 음식이 맛있으면 되지 무슨 뭐 내가 감기랑 무슨 상관이. 밉지를 않아요. 부부싸움하면서 밥 먹고 하자는 사람은 왜 뺏겼어요? 지금 싸우고 있는데 밥 먹고 하자. 얼마나 친하겠어요. O형이 장점이거든요. 큰 장점이거든요. 그 왜 B형이라고 제가 단점 좋게 본 거죠. 대안을 찾은 거죠. 대안을 찾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쁜 것만 봐서는 안 된다. 좋은 거를 봐야지 사람을 끌어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기는 항상 옳고, 나쁘고, 나는 손이고, 저기는 악이고. 나쁜 게 나쁜 건가요? 한번 자문 한번 하고 진짜 나쁜 게 나쁜 거냐? 우리 고인이 되신 김기덕 감독은 참 대단한 감독이셨어요. 유럽에 있는 웬만한 상은 다 휩쓸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러냐면 그분 영화에는 쓰임이 있어요.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소외입니다. 에리어네이션. 그러니까 인간이 소외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는 것을 정말 심층적으로 찍은 건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전했는데 온몸에 파편을 받아서 활동을 못하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매일 가정폭력, 술 드시고 가정폭력하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인터뷰 내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허구한 날 자식들을 패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벼랑간 아버지가 되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럴까? 젊은 나이에 전쟁 참여해가지고서 상처받고 와서 3년 동안 못하는 에리어네이션 소외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우리 자산율 높죠? 대한민국에서 소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 조선일보 인터뷰 크게 했었었는데요. 찾아보십시오. 나쁜 게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것을 보면 다르게 보는데 상대방한테 굉장히 좋은 거를 보려고 막 노력을 하면 그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나를 케어할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게 연결이 되면 뭐라고 되냐면 대우가 비록 망했지만은 대우가 굉장히 잘 나갈 때 대우에 있는 그 종업원을 상대로 해서 리더십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수업에는 리더십의 가장 큰 요체, 본질, 최고의 중요한 가치가 뭐냐? consideration, 배려입니다. 이 배려가 자기가 항상 고정관념으로 저게 원숭이처럼 딱 갇혀가지고 생각을 안 바꾸면은 변화할 수 있나요?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불강불구. 아까 하나만 전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윤 계장님이. 그런데 자기가 전문성이 없는데 말해서 좀 할 수 있나요? 라는 문제 제기도 있는 거죠. 불광. 미치지 않으면 불극. 다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쳐야 미치는 거예요. 미쳐야 미친다. 아까 허영만 하면 그 사람이 불강불구 만시간의 법칙. 한 분야에서 최소한도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아웃라이어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어야 된다. 손흥민 보세요. 야, 대단한 선수 아니에요? 이 손흥민 존에 걸리면 뭐 얄짤 없잖아요.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양발을 쓰니까 이게 뭐 폭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업도 좋지만 협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나의 최고의 전문성을 지키면서 아웃라이어로 가져가고.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랑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다. 아까 얘기하는 자발성, 같이 함께 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얘기하는
LA 리더십이죠. 베푸는 것이 최고의 소통이다. 이건 텔레코뮤니케이션 광고인데요. 베푸는 것이 최고의 소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푼 것은 즉시 있고 일에 입은 것은 영원히 기억하라.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김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컨시더레이션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배려, 작은 배려. 제가 아는 중소기업에 있는 회장님은 아침에 하는 일이 뭐냐면 생일을 맞는 자기 회사의 직원들에게 전화를 한대요. 오늘 누구누구 과장님 생일이죠? 그럼 누구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작은 배려거든요. 작은 배려. 여러분들 같이 만나서 가서 그 다음날 잘 들어갔는데 그것도 작은 배려죠.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데 대해서 좀 나름대로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졸음운전을 심하게 해서 아침에 골프 갈 때 보면 항상 대리운전을 합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은 제가 다 가다가 어떤 골프장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기억하실지 모르시지만 그 골프장까지 가려면 그럼 제가 무조건 큰 길에서 내리라고 그래요. 세웁니다. 그거 제가 몰고 가요. 근데 그때는 다 깼으니까 그분이 내려올 때 그 높은 데서 10분, 20분을 내려오지 않게 그것도 일종의 작은 배려다라는 거죠.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는 뭐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가장 잘못되고 가장 부족한 부분이 가치가에 대한 기반한 리더십이 없다. 가치에 대한 기반. 이거는 뭐 미국 노스웨스턴 경영대학교 해리 크레이머가 가치 기반의 리더십 4대 원칙으로 자기 성찰, 그리고 균형, 진정한 자신감, 진정한 겸손 4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성찰은 자신이 무엇을 지지하는지,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인식하기 위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를 한자로 쓰면 바르게 다스리는 건데 공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공자한테 정치란 뭐냐? 올바르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올바르게 하는 게 누구부터? 나부터 올바르게 해야 된다. 내가 올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같이 함께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성찰에 대한 문제가 너무 지금 진보도 참여하고 써야 되고 보수도 참여하고 써야 된다. 너무 상대방에 대한 공격만 하고 있지 자기들 자신에 대한 성찰은 없고 균형은 자신과 정반대의 뜻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을 포용해야 된다. 진보는 보수의 가치를, 보수는 진보의 가치를. 보수가 보수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얘기하잖아요. 보수하면 가장 많이 성장하고 효율하고 따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경쟁을 얘기하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 얘기 막 하잖아요. 좀 진보를 얘기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분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투명 얘기를 하죠. 분권 얘기하죠. 더 민정 얘기하죠. 보수의 시각에서 진보의 가치를 실현해야지 또 커지는 거죠.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진보의 시각에서 성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해야 되는데 성장 썼어요. 소득주 성장을 실패했죠. 왜냐? 소득주 성장은 분배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르난드는 총리가 23년간 스웨덴에 46년서부터 68년간 에르난드 총리, 스웨덴의 국부입니다. 이 에르난드 총리가 극자였었거든요. 46년도에 총리가 되면서 첫 마디가 뭐냐? 성장 없이 복지 없다. 그러면 다 복지만 생각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복지를 그리고 이 사람이 매 주 목요일마다 이해 당사자들을 자기의 별장으로 초대했어요. 스웨덴에 있는 하르프순드라는 별장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매일 대화를 한 거예요. 자기 얘기 안 해요. 노동자하고 사용자, 갈등이 입힌 사람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서스데이 클럽.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균형을 갖춰가는 거죠. 그래서 에르란드 총리가 죽었을 때 가장 슬픈 사람들은요, 그 사람 3인당이거든요. 노동자 쪽의 대변인인데 기업들이 제일 슬퍼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23년간 총리직에 물러고 나서 딱 가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인당의 청년 캠프 쪽에 가서 집을 하나 줘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거든요. 야, 너무하대. 그래 좀 잘 좀 줘주지. 진짜 보잘것없게 전화왔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거기가 이제 명소가 돼가지고 신청을 하면 1박 할 수가 있어요. 비싸게. 그런 균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에르란드는 뭐 스웨덴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진정한 자신감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바로 인정해야죠. 우리가 가장 그 지금 부족한 부분은 상대방 인정 안 하잖아요. 여기서 벌써 25분이에요. 제가 미국의 아메리칸 팔리틱스 딱 강의를 들어갔는데요. 딱 5명이에요. 우리 그 교수가 첫 시간인데 What is democracy? 딱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80년대 후반인가 뭐 그때 영어 잘한다. 저희 뭐 영어 젠단에는 뭐 영어 좀 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유창하진 않잖아요. 얘네들은 뭐 박사가 좀 얼마나 영어 잘하겠어요. 제 차례 봤어요. 미스터 김, what is democracy? 번뜩 제 머리에 치받은 게 있었어. 이거면 된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때 우리 처음에 막 웃으세요. You're right.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Idiots. 게티즈버그에서 링컨이 연설한 겁니다. 1863년도에. 그래서 잘 됐구나. 그랬더니 딱 물어보고 What else? 결과적으로 다 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 지도교수가 얘기한 거 지금도 정치들을 만나면 항상 얘기합니다. 관용은 시혜가 아니다. 관용은 상대방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전제를 해야지만이 민주주의가 꽃을 피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특히 인간은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고 그런 사람들은 완벽한 민주주의는 democracy is more perfect한 유니언 보다 완벽한 유니언을 향해서 가는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구성원들이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근데 준비가 되는 사람은 자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눈치 보고 자기만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진정한 겸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제가 겸손은 지수를 가지고 쭉 가고 저건 이리서 쫙 나와요. 끝이구나. 쟤는 끝이다. 정치인 중에서 이 말 하는 놈은 거의 망가져요. 제가 옛날에 제가 아닙니다. 거의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자기 자치 기반에 대한 부분도 최고의 약점은 최고의 강점으로 전 누구나 다 장점이 있거든요. 1997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카피 6자로 대통령 된 거예요. 준비된 대통령. 그렇죠? 자기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었죠?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 그런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준비된 대통령. 거기에 사람들이 그래 저 준비된 대통령이니까 우리 IMF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최고의 강점은 최고의 약점은 최고의 강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 좋아합니다. 바꿀 건 좀 바꾸라는 거죠. 좀 바꿔라. 주여 제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시레버티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컨텐츠 용기를 주시고 마지막 이거죠. 그리고 제가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날리지 지혜를 달라. 바꿀 수 있는 거는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해야지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컨버전도 나오죠. 자기가 계속 한다고
있나요?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꿔쓰는 뭐가 전환의 뜻이 이제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더 나가서 이제 이거죠. 아니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관계 리더십입니다. 행복은 소유하고 성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전부 다 망가지는 거다. 여기 지금 조지 벨런트가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요. 얘네들 좀 어때요? 이번에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 그 추적조사한다 그러죠? 이게 여기서 따온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0년대에 268명의 사람을 72년간 추적조사했어요. 3분의 1이 폐위됐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포함해 자살한 사람들, 그 하버드 출신인데, 그런데 나머지 3분의 2 중에서 정말 잘 나간 사람들은 47세부터 형성된 인간관계. 이 관계다. 그 제가 그 유명한 공식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걸 MC 스퀘어 자슴 다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또 제곱이잖아요. 해피니스 H는 사랑 곱하기 관계의 제곱이에요. 관계를 가지면서 가장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과 관계가 무너지는데, 나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한테 관계가 무너지는데 무슨 리더십이 생겨요? 생길 수가 없죠. 가족과 같이 관계를 맺어가고 같이 함께 신념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이 도덕이 살아 숨쉬게 하라라고 하는 도덕적 리더십인데요. 이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보다 왜 도덕인가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이 훨씬 더 나름대로 아주 깊이 있는, 그러니까 종교적, 윤리적인 이러한 정치에, 여기서 보면 참 좋은 말을 해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도덕을 얘기에 대해서 경제 중심의 논리로 흘러가니까 우리 사회를 향해서 경쟁을 읽었는데,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의견 불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견 불일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는 첫 단계로 말하면서 이 부분입니다. 도덕이 살아야 정의도 살 수 있고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왜 어렵냐? 도덕이 무너지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원칙이 무너진 거예요. 핵심적인 겁니다. 도덕. 모럴리티가 없는데.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가 얘기하는 리버티의 핵심은 모럴리티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에 관련된 부분들. 공환 정치라는 말을 쓰는데요. empty politics. 우리가 얘기하는 공환 정치가 되지 않게 정치는 도덕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꺼내서는 안 된다. 지금 트랜스젠더 문제 있죠. 더 나가서 우리 이민 문제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 자꾸만 그런 걸 꺼려 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의 사람 것입니다. 자, 오늘 끊임없이 무엇을 볼지 고민을 사람들이 얻으려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들으시니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하얀 백지 2장을 끝내셔서 좀 이제 좀 조용해야 돼요. 시끄러워 그러면 안 돼요. 옛날 같은 카지노, 더 글로리 이런 거 보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다 끝났으니까 또 미스트로트. 지금 보니까 2줄이더라고요. 화요일날 불타는 트로트하고 수요일날 카지노하고 목요일날 미스트로트하고 좀 지나니까 또 이보영 씨가 주연한 나오고 딱 첫 장에다 이런 거 하면 진짜 아무 상관 없어요. 정치를 하시든 아니시든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왜 성공하지 못하지? 이 딱 하나만 써보라. 딱 써봐라. 왜 성공하지 못하지? 두 번째 장에는 내가 올해 하나를 버린다고 하면 무엇을 버릴지 한번 써보십시오. 그럼 오늘 연말 제 종소리 들으면서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3개 이상 버려서 성공 못한 사람 저 찾았어요. 제가 보상해드립니다. 하나 버리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교만,
어떤 사람들 더 나가서 자기가 해도 부족해도 그런 거 많잖아요. 게으름도 있을 수 있고 등등.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리더로서의 기본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왜 천국에 못 가는지 써봐라. 첫 장에. 두 번째 장에는 그러면 올해 버릇기에 뭔가를 쓰면은 3개 이상 쓰면은 천국 반드시 가는데 3개 버렸는데도 안 가고 내가 하느님한테 컴플레인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에요. 아까 하다 말하셨는데 네 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박세희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14쪽짜리에 글을 남기셨어요. 안민학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지도자의 길이라고. 여러분들 뭐 네이버 가서 치면은 다 나옵니다. 이걸 비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경쟁할 필요가 있다. 제일 첫 번째가 지도자가 되려면 첫째가 애민과 숙이다는 거죠. 정말 상대방 포함해서 국민들을 사랑하고 애민, 숙이. 수신제가 지금 편찬한 거예요. 자기 성찰이 없는데 어떻게 끌고 가느냐. 두 번째가 비전과 방향. 내가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라고 하는 비전과 아까 얘기한 방향은 전략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었던 리더십분들과 거의 흡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선청과 구현이에요. 많이 들어야 된다. 선청, 구현, 정말 좋은 인재를 받아들여야죠. 네 번째는 후사와 해양.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당신이야. 근데 우리는 뭐죠?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점수 안 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3년 반밖에 안 돼요. 같이 나면은. 그런데 천년만년 할 것 같고 제가 다 이룰 것 같고 계속해서 비전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했죠. 처음엔 우리 이코노미 데모크라시 얘기를 하다가 창조경제 얘기하다가 통일은 대박이다 이래다가 공공개혁 3개 계획에다가 경제 상명이렇게 바꿔나가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보면 소수자 성장 얘기를 하고 있다가 포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막 바뀌잖아요. 소원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분에 집중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후사, 그 회양이라는 거는 겸손이에요. 거꾸로 경. 내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된 거는 내가 아니라 나와 같이 했던 분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평소에 지켜나가고 그거 아까 말한 딥러닝 AI처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치 리더십을 얻을 수 있는 챗 GPT한테 야 리더가 되려면 뭘 해야 되니?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요. 저 이런 거 해봤어요. 챗 GPT한테 네가 제일 부족한 게 뭐니? 챗 GPT한테 네가 제일 부족한 게 뭐야? 그랬더니 놀랍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휴머니티, 감성 이런 거는 저는 몰라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꾸만 새로운 거를 창조하고 나가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여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변화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리더가 되셔서 좋은 정치를 많이 하시는 그래서 WBC 레벨이 낮아도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강의를 토대로 해서 이걸 들으면 WBC 레벨이 높아진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레슨 교수한테 얘기한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였었어요. 뭐냐면 1분만이라도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면 시간이 흐르면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